폐지 줍던 엄마. 20억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희입니다. 올해 75살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건 혹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까 싶어서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를 폐지 줍는 20억 자산가라고 부릅니다. 자식들은 저를 이상한 엄마라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온정을 평생 갚으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조금 길지도 모르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폐지를 주우러 나가는 시간이었죠. 낡은 수레를 끌고 골목을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물었죠. 할머니 힘드시지 않냐고. 저는 괜찮다며 익숙하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20년 넘게 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편의점 뒤, 아파트 재활용 수거함,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종이 한 장, 박스 하나, 정성스럽게 모아서 수레에 실었죠. 하루에 10,000원 정도 벌었을까요? 많이 주울 때는 20,000원도 벌었지만 요즘은 폐지 값도 떨어져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전 그 일이 싫지 않았어요. 새벽 공기는 맑고 아무도 없는 거리는 조용했거든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았어요. 지나간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죠. 사람들은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어요. 불쌍하다고 동정했죠. 하지만 사실은 저는 2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놀라셨나요? 저도 가끔은 믿기지 않았어요. 폐지를 주우며 사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돈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저한테는 자식이 셋 있어요. 큰 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애들 셋을 키우느라 애먹었죠. 청소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손에 잡히는 건 다 했어요.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결혼까지 보내고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아이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저를 따르고 좋아했죠. 하지만 애들이 커갈수록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부터 저에게 돈 얘기만 했어요. 엄마, 100만 원만 빌려줘. 이번만 도와줘. 꼭 갚을게. 매번 찾아올 때마다 돈 얘기였죠. 둘째 딸은 저를 창피스럽다 했어요. 엄마가 폐지 줍는 게 수치스럽다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겠다고 했어요. 막내는 그나마 착했어요. 가끔 과일도 사다 주고 안부도 물어봤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막내도 진심은 아니라는 걸. 제가 가진 재산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았죠. 슬펐지만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 삶의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 그 시작을 말씀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제 나이 40살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죠.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었고, 집도, 돈도, 모든 게 사라졌어요. 빚쟁이들이 집을 비워갔고,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죠.
아이들 셋을 데리고 단칸방에 들어갔어요.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너무 추웠어요.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었고, 저는 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지갑엔 동전 몇 개만 남아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벽에 기대 앉아서 정말 오래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 나 혼자서는 안 되나 봐. 아이들과 함께 죽을까도 생각했어요. 그때였어요. 또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옆집 최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였죠. 가끔 마주치면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어요. 할머니 손에는 냄비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이거 내가 끓인 미역국이야. 아이들이랑 먹어. 할머니,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서 받아. 어려울 때 누군가 내미는 손 하나가 목숨줄이야. 저는 그 냄비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이들은 그 국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한 그릇 먹었죠. 그날 밤, 처음으로 따뜻하게 잘 수 있었어요. 최할머니는 그 후로도 매주 한두 번씩 찾아오셨어요. 밥을 나눠주시고, 김치를 담가주시고, 아이들을 챙겨주셨죠. 할머니,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주면 돼.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최할머니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 후 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조용히 혼자 사시던 집에서,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최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언젠가 너도 누군가의 힘이 되어 주렴.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내가 여유가 생기면 최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지. 그게 제 삶의 목표가 됐습니다. 그 후로 30년, 저는 악착같이 일했어요. 낮엔 청소일, 밤엔 식당일, 아이들 키우면서도 조금씩 돈을 모았죠. 그리고 아주 운이 좋게도 옛날에 산 땅이 개발되면서 큰 돈이 생겼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20억이 넘었어요. 그 돈으로 뭘 했냐고요? 저는 단 한 푼도 제게 쓰지 않았어요. 대신 최할머니처럼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돈을 나눠줬어요. 매달 복지관에 찾아가서 독거노인 지원금을 전달했어요. 이번 달도 100만 원 부탁드려요. 밥이랑 약값 모자란 분들 도와주세요. 저는 절대 제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대신 항상 이렇게 썼죠. 최할머니를 기억하며 10년 넘게 그렇게 했어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밥 사드리고, 약 사드리고, 겨울엔 따뜻한 이불도 보내드렸어요. 그분들은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보답을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저 최할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 자식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말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은 저를 짠순이 엄마라고만 생각했어요. 첫째는 사업 실패 후로 저한테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엄마, 한 번만 도와줘. 꼭 갚을게. 하지만 갚지 않았어요. 한 번 주면 또 달라고 하고, 또 주면 더 달라고 했어요. 둘째는 제가 폐지 줍는 게 창피하다며 친구들 앞에서 저를 모르는 척 했어요. 우리 엄마는 지방에 계셔. 거짓말이었죠. 셋째는 가끔 찾아와 줬지만 올 때마다 집 안을 두리번거렸어요. 엄마가 뭘 가지고 있나? 나중에 뭘 받을 수 있나? 그런 계산이 눈에 보였어요. 가슴이 아프네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비밀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제가 후원했던 독거노인 중 한 분이 방송국에 제보를 하신 거예요. 폐지 줍는 70대 할머니, 10년간 수억 원 기부, 제 얼굴이 방송에 나왔고, 동네 사람들이 알아봤죠. 어머, 우리 동네 정의 할머니잖아?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제 자식들도 알게 됐죠. 첫째가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엄마, 돈이 있었어.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안 줬어? 엄마 혼자 다 써버릴 거예요. 아니야. 필요한 사람들한테 줄 거야. 필요한 사람? 우린 안 필요해요. 나 지금 빚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첫째는 소리를 지르고 나갔어요. 둘째도 찾아왔어요. 엄마, 방송 봤어요. 엄마가 그렇게 돈이 많았으면서 왜 맨날 폐지만 주우신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폐지 줍는 게 왜 창피하니? 엄마는 떳떳하게 일한 거야. 남들한텐 수억 원 퍼주면서 자식들은 쪽팔리게 만드는 게 떳떳한 거예요? 둘째도 화를 내며 나갔어요. 셋째도 왔어요. 엄마, 형이랑 누나 말이 너무 심했죠? 저는 엄마 편이에요. 하지만 셋째 눈빛에서도 배신감이 보였어요. 엄마, 그래도 우린 자식인데 조금은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너희를 생각했어. 평생을 너희 위해 살았어. 이제 남은 시간은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 셋째도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 후로 자식들은 더 자주 찾아왔어요. 하지만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돈 얘기만 했죠. 엄마, 우리도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 있어요. 엄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 제발 생각 좀 해보세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거든요. 자식들은 결국 저를 고소했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법적으로 자식들에게도 최소한의 상속분이 있다면서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법정에 섰을 때 참 슬펐어요. 제 자식들이 저를 상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니. 어머니, 우리가 원하는 건 많지 않아요. 그냥 최소한의. 첫째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죠. 너희는 언제부터 자식이었니?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폐지 주우며 살 때 단 한 번이라도 진짜로 걱정해 준 적 있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판은 결국 법정 유류분만 인정됐어요. 전 재산의 10분의 1 정도, 나머지는 모두 제 뜻대로 쓸 수 있었죠. 저는 결심했어요. 재단을 만들기로. 외로운 이웃을 위한 재단, 법정 유류분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동원해서 정식으로 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사장이 됐죠.
서류에 서명을 하는 순간 후련했어요. 최할머니와의 약속을 이제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됐으니까요. 작은 건물이었어요. 2층에는 사무실, 1층에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어요. 무료 급식소, 노숙자분들과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밥을 제공하는 곳이었죠. 새벽 5시. 예전엔 폐지를 주우러 나갔던 시간. 이제는 급식소에서 아침 준비를 해요. 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반찬을 담아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하루에 100명 넘는 분들이 다녀가세요. 이 사장님,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부족하면 더 드시고요. 하루 3번, 매일같이 따뜻한 밥을 나눠드려요. 저희 재단이 기사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고 계시거든요. 몸이 힘들지 않냐고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오히려 보람 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최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가족이란 무엇인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리고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 셋째가 찾아왔어요. 엄마, 셋째는 울고 있었어요. 엄마 편지 읽고 몇 날 며칠을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제가 얼마나 나쁜 자식이었는지. 셋째는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 이제라도 달라지고 싶어요. 저는 셋째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엄마, 내가 깨달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이제 어떻게 살 건지가 중요한 거야. 셋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 재단 후원하고 싶어요. 뭐, 제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씩 후원할게요. 많지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셋째를 꼭 안아줬어요. 고맙다. 그날부터 셋째는 변했어요. 매달 빠짐없이 100만 원을 후원했고, 토요일마다 아침 급식소에 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배식을 돕고, 설거지를 하고,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드리고, 셋째를 보면서 저는 울었어요. 제 자식이 드디어 사람이 됐구나. 첫째와 둘째는 어떻게 됐냐고요? 첫째는 그 후로도 몇 번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줘.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걸. 이제 연락하지 마. 우린 남이야. 엄마, 그래도 나는 엄마 자식이잖아. 자식은 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앞으로 살면서 깊이 생각해봐.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죠. 둘째는 재판 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첫째와 둘째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제 결정이에요. 슬프냐고요? 처음엔 그랬지만 괜찮았어요. 저와 뜻을 함께하는 막내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재단은 이제 꽤 커졌어요. 후원자도 늘었고 하루에 200명 가까이 드시러 오세요. 그 중에는 셋째의 후원도 영향이 컸어요. 매달 100만 원씩 2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고 매일 아침 급식소에서 봉사활동. 셋째는 이제 재단의 핵심 봉사자가 됐어요. 요즘은 젊은 봉사자들도 많이 와요. 대학생들, 직장인들. 저보고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이 일을 하셨어요? 특별한 건 없어. 그냥 누군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남한테 그러는 거야. 존경스러워요, 이사장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 뿌듯해요. 제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셋째가 변한 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제 자식 중 한 명이라도 최할머니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저는 급식소에 나와 매일 아침 최할머니 사진 앞에서 합장을 해요. 열심히 살겠다고. 그리고 급식소로 나가서 밥을 짓고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밤에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해요. 이게 제 삶이에요. 화려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삶이에요.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최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제 막내 아들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희망 독거노인복지재단 이사장 이정희. 감사합니다.